이번 주 그 할 리뷰는 1470회 보겠습니다. 감춰진 학살 307호의 비밀. 창원에서 일어난 모텔 살인 사건인데요. 이게 방송이 나오게 된 계기는 사람들의 오해 때문입니다. 이거 사건을 잠깐 요약하고 넘어가자면은 중학생쯤 되는 애들이 20대 중반 남자를 만나서 모텔에 갑니다. 근데 살해당했거든요. 근데 그때 여자애들이 남친도 불러가지고 남자애들도 같이 죽었어요. 이런 걸 조사하면서 경찰이 조건 만남 사기 같다는 피셜을 낸 거야. 그것 때문에 사람들이 살인 범죄 일어난 거 범죄자 나쁜 새끼지. 죽이고 자살했거든. 거기서 뛰어내렸거든.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이제 상상을 하는 거야. 이거 조건 만남 사기 한 거다. 여자애를 조건 만남 시켜서 모텔에 집어넣고 남자애들이 뒤늦게 강목 들고 올라가서 때린 다음에 너 미성년자 성매매하려고 그랬지. 이거 신고하기 전에 합의금 내놔. 이거 뜯어내려는 애들이다. 사람들이 그렇게 알고 있었어. 그래서 죽은 피해자 중에 어머님 한 분이 오해다. 사실 그게 아니다. 그런 것들을 밝히기 위해 보배드림의 글도 쓰고 그 알 인터뷰도 하면서 그 알이 이 오해를 좀 풀기 위해 방송을 편성한 것 같습니다. 그 과정들을 좀 알아볼게요. 외적으로 특별한 건 없더라고요. 자, 쓰레기집이 나옵니다. 어느 정도인지는 몰랐죠. 그런데 가보니까 이게 상황이 장난이 아닌 거예요. 고독사 현장으로 보입니다. 고독사나 뭐 이런 쓰레기집에는 개가 꼭 있어요. 이게 무슨 동물학대야? 뭐 이렇게 해놓고 있냐 진짜. 어려움의 정도가 다 다른데요. 특수청소업체 대표로 시작을 하네. 고독사 청소가 힘들고요. 화재 청소도 힘들고 그냥 특수청소라고 함에 있어서는 다 좀 어렵습니다. 11년차 특수청소업체 대표야. 그동안 얼마나 많은 더러운 집들을 봐왔겠어요. 아주 그냥 각자의 사연들로. 얼마 전에 다급한 연락을 받았어. 그 사장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지금 강력사건이 발생했는데 좀 치워줄 수 있냐고 해서. 이런 강력사건 현장은요, 한 달로 치면 한 10건은 들어오는 것 같아요. 와, 3일에 한 번씩 그러면은 살인사건 현장을 청소한다는 거 아니야? 야, 이거 멘탈이 버티냐? 이번에 의뢰가 들어온 장소는 지방의 한 모텔, 창원이죠. 너무 조용했고 그날의 청소는 믿기 힘든 사건임을 예고해줍니다. 그 특유의 냄새가 있잖아. 응고된 피는 냄새가 좀 나거든요. 폴리스 라인이 너덜너덜 붙어있고 혈흔이 있으니까 저 집이구나 했어요. 모텔 307호. 문을 열자 현장이 생각보다 심각했어요. 입구부터 핏자국이 있고 객실 안으로 이어졌고 침대도 분출된 혈흔이 관찰되고요. 자, 그런데요. 화장실 쪽에 유난히 혈흔이 많았어요. 그래서 시신이 여기에 있었을 거라고 추정이 돼요. 입구와 화장실 그리고 객실로 이어지던 혈흔은 돌연 여기서 멈춥니다. 창문. 창문에도 혈흔이 있고요. 이 프레임에 혈흔이 좀 남아 있었어요. 청소 다 하고 나서 저는 뉴스 보고 알았어요. 거기에 나오더라고요, 중학생이. 자, 그러면서 뉴스를 보여주죠. 창원 모텔에서 흉기 난동으로 3명 사망하고요. 1명 중상 입었습니다. 지난해 12월 3일. 이게 계엄이 있던 날이죠. 오후에 모텔 307호 객실에서 사건은 이 창문이 열리며 세상에 드러났습니다. 20대 남성은 객실 안에서 범행을 저지른 뒤 창문을 통해 곧장 아래로 추락했어요. 여기서 떨어졌다 하더라고. 나가서 보니까 사람이 우통을 벗고 쓰러져 있고 우통 벗은 사람이 등치가 좋더라고. 남자가 추락한 시점은 그날 오후 5시 14분경 모텔 3층에서 떨어집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구급대원들에 의해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뒤졌어요. 객실에서 그리고 치명상으로 발견됐다는 10대 3명과 그곳에서 추락사한 20대 남성. 모텔 307호에서는 무슨 일이 있던 걸까? 경찰로부터 환자가 좀 많이 발생한 것 같다. 싸움이 일어났다. 이런 내용으로 처음에 접수받았고요. 저희는 단순히 성인들끼리 다툼이 있어서 떨어졌구나 이렇게 추정했어요. 모텔 3층에서 추락한 충격으로 의식장애가 발생해 소통 자체를 할 수 없다는 남성은 사망 당시 26살의 표씨. 얘야 범인이. 등치가 좋더라고. 화장실 바닥에 환자 3명이 피를 흘리며 누워있는 상태였어요. 숨진 표씨는 그날 왜 여기를 찾았으며
20대면서 왜 10대들과 함께 있었던 거냐? 그 이유가 뭐냐? 이른바 창원 모텔 살인 사건 현장에 남겨진 그날의 참혹함은 대체 어디에서 비롯된 걸까? 현장에 출동했던 119 대원들이 트라우마를 호소할 정도로 사건이 좀 참혹한 거야. 대부분 환자가 다 목 위쪽으로 상처가 집중된 상태였습니다. 대학병원 외상센터로 이송된 환자 말고는 다 심정지 상태였어요. 애들이 너무 어려. 중학교 2학년이야. 만 14세. 여중생도 한 명 더 있었습니다. 그래서 피해자가 4명인데 3명 죽었잖아. 살아남은 애는 여잔데 크게 다친 건 아니래요. 살려준 거야, 범인이. 그 이유도 이따가 나옵니다. 근데 사건이 알려지고 비난의 대상이 된 거는 이 살인범, 살인하고 이제 목숨 끊은 표씨가 아니야. 애들을 욕해. 지금 애들 표현으로는 이걸 강목치기라고 하는데요. 중학생들이 스스로 위험을 자초했을 거라는 추측인 겁니다. 어린애들이 조건 만남 사기하려다 죽은 거다 이렇게 알고 있는데요. 유사 사건을 간접적으로 보도하는 것 같아요. 이런 일들이 꽤 있다는 거지. 여중생과 조건 만남하려던 50대 남자가 봉변을 당했다. 이게 강목치기라는 겁니다. 역통수, 조건 만남 미끼로 성인 남성 유인해서 협박과 폭행으로 금품을 갈취하는 수법. 이런 의심처럼 그날 비극이 시작된 307호에는 10대들의 음모가 그래서 있는 거냐? 그렇다면 그 덫에서 벗어나려던 표씨가 그만 돌이킬 수 없는 선택을 한 거냐? 특히 10대들이 스스로 모텔을 찾은 점을 가장 수상하게 보고 있는 사람들, 그리고 심지어 희생자들 조롱하고 표씨의 명복을 비는 이들도 있었습니다. 가해자가 지지를 받고 피해자가 비난을 당하는 거야. 어느 때보다 그래서 수사하는 경찰의 설명이 시급해 보였죠. 가해자의 사망으로 죄도 물을 수 없어요. 그래서 어쩌면 아직 온전히 세상으로 나오지 못한 비밀이 있는 게 아닐까. 그곳에 숨진 중학교 남학생의 유족, 엄마가 주로 많이 이제 알리려고 노력을 하고 있더라고요. 정수빈이라는 애 부모님인데 명예만이라도 살고 싶다. 어린 학생들이 살해됐는데도 가해자 표씨가 아니라 애들을 비난합니다. 이유는 의심을 해서다. 뭘 의심했냐는 거야. 얘네들도 아까 본 강목치기 같은 사건을 저지른 거 아니냐. 조건 만남 사기. 표씨와 여중생들이 왜냐면은 CCTV에 그렇게 보여요. 여자애들이 먼저 들어가. 그리고 여자애가 한 명이 혼자 나왔다가 남자애들을 불러서 들어간다니까. 그 CCTV가 공개되면서 의심을 받기에 충분해진 거야. 사실처럼 돼버렸고. 26살 표씨가 강목치기를 당한 거라면 대체 흉기는 어디에서 나온 걸까? 궁금한 건 다른 피해자와 달리 객실에서 상처 없이 발견된 또 다른 여학생의 얘기, 얘 말이 중요하겠죠. 근데 얘 진술은 나오지 않고 있어요. 자, 피해자 사망한 학생의 어머니 한 명 말 들어보겠습니다. 시험 치고 아빠 생일이어서 저녁에 케이크랑 저녁 먹기로 돼 있었어요. 아빠 생일이 자식 제삿날이 됐네. 얘가 학원 스터디 카페에서 공부 많이 하고 시험 준비하고 그런 애야. 이번 일에 엮일 만한 뭐 노는 쪽의 애가 아닌 거야. 근데 이날 시험 후에 선약이 있었습니다. 같은 날 예정돼 있던 아빠의 생일 파티에는 꼭 참석하겠다고 했는데 늦도록 오질 않아. 대신에 생각지 못한 전화가 오죠. 전화 받으니까 지금 사고가 나서 수빈이가 다쳤다고 병원으로 가라는 거예요. 부랴부랴 뛰어갔어요. 응급실에 바로 내려가지고. 우리 애 어딨냐니까 의사랑 간호사들이 쭈뼛거리더니 사망했다는 거예요. 한 40분 1시간? 못 봤을 거예요. 계속 앞에 있다가 울고 오열하고 또 보러 가다가 자신 없어가지고 있다가 마음을 조금 삭히고 그렇게 잠깐 본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경찰에게 물어보는 거죠. 저희 애는 누구 때문에 죽었습니까? 자, 그러니까 경찰이 말을 이상하게 해. 어른이면 어른이다. 뭐 애들끼리 문제다. 이렇게 말하면 되는데 이상한 표현을 해. 어른이 잘못이지 애가 뭔 잘못이 있겠습니까? 도대체 모텔에 애들이 왜 갔느냐? 이게 참 그 민감한 부분이잖아요. 진짜 지옥이 따로 없었죠. 악플은 자꾸 달리고 애들이 모텔 갔다는 이유만으로 그냥 범죄자예요. 아이가 모텔에 간 이유를 밝히고 싶다. 그게 명예가 회복되는 일이 될 것이다. 이렇게 믿는 것 같아. 그날 아이들이 모텔로 간 경로를 한번 확인해 보는 겁니다.
CCTV를 이용하는데 수빈이가 12월 3일에 시험 보고 자전거 타면서 어디 가. 수빈이가 시험 끝나는 그날 친구랑 약속이 있다고 했어요. 그게 별이었나 보더라고요. 별이가 작년 여름 때쯤인가? 그때부터 사귀기 시작한 여친이에요. 얘도 이번 사건으로 죽은 애야. 한별. 시험 때문에 오랜만에 재회한 두 아이는 어떤 이유로 모텔 703호를 찾았고 거기서 사건을 겪은 거죠. 사건이 발생한 지난해 같이 있던 두 아이의 흔적이 가장 먼저 확인된 곳은 사건 현장과 가까운 곳에 위치한 노래방. 그날 방문을 노래방 업주는 똑똑히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우리 가게에 오후 3시 57분에 왔어. 시험 쳤다 하더라고. 사건 당일 일이에요. 우리 가게에 자주 오던 편인데 너무 착해 애들이. 뉴스에 더럽게 자꾸 그렇게 얘기가 뜨길래 아이 내가 다 기분이 나쁘더라니까. 노래방을 찾은 수빈이와 별이 곁에는 각자의 친구들도 있었다. 민준이랑 연우, 얘들도 표씨로부터 피해를 입었습니다. 그런데 노래방 오고 얼마 뒤 다시 노래방을 나와요. 별이랑 연우가. 여자애들 둘이 야 니네 왜 이렇게 빨리 가니? 하니까 그냥 갔다 올게요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간 곳이 그 모텔이에요. CCTV에 잡혀 있습니다 여기. 4시 41분 방금 전 노래방을 나섰던 별이와 연우가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아이들한테는 두 친구도 또 있어요. 처음부터 목적지가 모텔이었는지는 알 수 없지만 뭔가를 상의하고 주변을 살피는 듯 행동하는 것처럼 보여. 그러다가 한동안 좀 망설이더니 별이 일행이 모텔 건물 쪽으로 향하던 순간 어떤 새끼가 아는 척하면서 다가와. 그게 이제 그 가해자 표씨 이 새끼인 거야. 이거 봐봐. 등치 봐봐. 여기가 이제 지점이 CCTV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얘는 지금 이미 모텔에 들어가 있었어. 그리고 나오다가 얘네를 만난 거야. 마침 앞에서 고민하고 있는 얘들을. 그래서 손으로 인사 한번 하더라고요. 그래서 갔다가 봉다리에 뭘 들고 옵니다. 아마 술을 사오는 걸로 보였어요. CCTV를 다시 자세히 살펴보니 인근 건물에 몸을 숨겼던 걸로 보입니다. 그는 별이와 연우가 아니라 함께 온 두 친구와 주로 대화를 했고 오후 4시 25분경 표씨가 앞장서 건물 안으로 사라지자 함께 온 두 친구에게 뭔가를 말한 뒤 별이와 연우도 건물 안으로 들어가는데 모텔 건물 입구까지 동행했던 친구들은 무슨 이유에선가 자리를 못 뜨고 서성이는 발걸음이 불안해 보였어요. 숨진 수빈이의 유족도 얼마 전에서야 이걸 알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일단 보기로는 그래. 어쨌든 피해자 부모들이 이거는 오해다, 조건 만남 사기 아니다 라고 주장했을 때 그것을 믿어준다면은 뭐 어쨌든 여자애들 한 4명 정도 있었잖아. 그 중에 한 명이 조건 만남 한다는 말들을 자꾸 친구에게 했던 거야. 그래서 뭐 한다 만다 그래 뭐 알았어 하고 싶으면 해 뭐 이렇게 말이 오가다가 오늘이 그날이야. 근데 애가 막상 약속해놓고 시간 정해놓고 불안해 무서워하고 막 걱정해. 그러니까 친구들이 따라가긴 했어. 그러면서도 마지막까지 한번 말려보는 거죠. 야 집에 가면 안 되니? 이렇게까지 해야 되니? 뭐 이렇게 그러던 과정에 그 표씨 새끼랑 마주쳐버린 거야. 그런 상황이었을 수도 있는 거예요. 저희가 들은 얘기로는 표씨를 고3 오빠라고 알더라고요. 07년생 오빠 표수철이라고 하더라고요. 무슨 채팅 앱을 통해서 만났대요. 오픈 채팅. 연락처를 서로 몰라도 취미나 비슷한 나이대의 사람들끼리 온라인을 통해 교류하는 오픈 채팅. 26 살인자 표씨는 자신을 고3이라고 속인 뒤 중학교 2학년생인 별이에게 접근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표씨가 계속 별이한테 집착을 했대요. 사고 난 날 표씨가 계속 전화를 하게 된 거죠. 별이가 표씨 전화를 안 받았대요. 내내 그의 연락을 무시하던 별이는 그로부터 메시지를 받은 뒤 노래방을 나와 모텔 쪽으로 갔다는 겁니다. 그날 표씨가 보낸 메시지는 대체 무슨 내용이었을까요? 확인할 수 있는 건 표씨를 따라 모텔 건물로 들어갔던 두 아이 중 친구 연우만이 다급한 모습으로 다시 건물 밖으로 나왔다는 겁니다. 모텔로 들어간 지 6분 만에. 그리고 남자애들을 데리고 들어가거든. 그러니까 사람들이 겉으로 보기에는 조건 만남의 조건이 너무 맞춰져 있는 거야. 표씨가 연우 넌 나가 있어. 나는 별이랑 얘기할 거야. 이랬다는 거예요. 아 그래서 나왔구나. 그 잠깐 사이에 쿵쾅 소리가 났대요. 그래서 연우가 뛰어내려와서
수빈이한테 전화해서 구해달라고 한 거예요. 그래서 수빈이가 민준이랑 거기 어디냐 해서 그쪽으로 온 거였어요. 그 시각에 노래방에 있던 수빈이와 친구 민준이는 주저없이 친구 위험해 보이니까 도우러 간 거지. 2분 만에. 그래서 곧장 모텔로 들어갑니다. 이렇게. 이거를 사람들은 강목치기 단계라고 보는 거고요. 근데 처음 언론에 알려진 것과 달리 정문으로 들어갑니다. 대체 어디서 투문 출입설이 시작된 걸까요? 확인되지 않는 정보 탓에 피해를 입고 의심만 받았어 애들이. 유족은 아들의 장례식장에서 전해들은 또 다른 얘기에 무너졌다고 합니다. 2011년생 중2야. 그날 오후 4시 33분경 고3으로 알고 있던 표씨로부터 친구 별이를 구해내기 위해 남은 세 아이가 모텔로 들어서고 아이들이 건물 안으로 사라지고 37분 뒤 순찰차가 건물에 도착했습니다. 아무래도 그 사이에 신고가 접수된 것 같아요. 최초로 출동한 경찰들 옷차림으로 볼 때 지구대 대원으로 보여. 그러니까 뭐 심각한 사건, 강력범죄 정황이면은 서에서 오겠죠. 근데 이건 지구대야 지금. 그러니까 뭐 사소한 폭행 정도 신고로 들어갔을 가능성이 있어. 모텔 근처에 합성지구대가 있대요. 신고 내용 뭐냐? 신고 내용 자체가요 다급하게 하지마 그러니까 지령실에서 무슨 큰일이 났는가 싶어서 빨리 가봐라 해서 간 거고 현장 문 열기 전에는 거기서 칼부림 날 거라고 생각을 못했죠. 표씨가 범행을 하던 307호 안에 있던 누군가가 별이의 휴대전화로 신고를 한 것 같다. 다급한 여성의 음성과 남자가 있는 듯한 소음을 듣고 급하게 출동 지령을 내린 거야 상황실에서. 첫 신고만으로 정확한 위치를 알 수는 없지만 3분 뒤 다시 걸려온 2차 신고 덕에 현장을 찾았어요. 두 번째 신고는 연우가 했답니다. 저는 혹시 범인이 도망갈까 싶어서 도망가는 거 잡으려고 밑으로 도로 내려가서 골목 컵을 트니까 사람이 떨어지고 있었고 공중에 떠 있었거든요. 추락 순간을 목격했네요. 추락 직후 그를 마주한 지구대 관계자는 혹시 표씨로부터 들은 얘기가 없을까? 반마디도 못했거든요. 떨어진 애가 아프단 소리도 못했어요. 올라간 대원들이 객실 문 열고 그래서 놀란 거죠. 객실 안에 있던 연우가 문을 열어주면서 그 상황들이 다 드러난 거야. 피투성이었대요 완전히. 이게 살인사건 현장 같은 게 뭐 피투성이 그러면은 이제 단순히 피가 많이 떨어져 있다고 생각하는데 사람 몸에 피가 이게 퍼지면 꽤 많은가 봐 양이. 새빨간 장판 위에 있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액체 장판 위에. 그 정도야. 그 냄새가 얼마나 심하겠어요. 충격을 먹을만 하죠. 그런데 사건 후 모텔 307호 내부를 촬영한 현장 영상을 살피던 전문가가 고개를 갸웃거렸대. 뭐 이상해. 심상치 않으니까 경남경찰청 강력계하고 마산 동부서 서장님하고 다 나온 거죠. 벽에 튄 혈흔, 이게 비산 혈흔은 보이지 않거든요. 일방적인 공격이 이루어졌던 걸로 보여요. 칼을 휘두른 게 아니야. 칼을 휘두르면은 이제 액션이 크단 얘기고 몸싸움 같은 게 있고 그러면 쌍방 간에 다툼이 생기는 상황이라고 보는 건데 이거는 작은 행동으로 죽였다는 얘기잖아. 피를 흘렸으니까 칼로 찌른 건데 그러면은 일방적으로 공격했기 때문에 범죄자가 먼저 큰 행동을 보이지 않았다 이렇게 해석하는 것 같아요. 자 여기에 범죄심리 분석가 표프로 입계를 하십니다. 상당히 급박하고 피해자로서는 전혀 대응하지 못한 상황이고 가해자가 일방적인 공격을 하고 있었다 그렇게 볼 수 있는 거죠. 화장실에서 수빈이는 심정지 상태로 발견됐습니다. 수적으로 불리하지 않았을 아이들이 저항 한번 못한 채 피해를 당한 이유는 대체 뭘까요? 그 이유를 아는 단 한 사람. 유일하게 표씨의 공격을 피했던 연우. 유족은 경찰을 통해 연우의 진술 일부를 확인했습니다. 표씨가 방에 들어오라고 해서 신고할까봐 애들 전화기 4대를 전부 다 빼앗아서 창문틀 위에 전화기 4개를 올려놨대요. 그리고 애들 보는 데서 칼로 자기 몸을 그었다고. 칼로요? 예, 자해를 했대요. 그래서 애들이 무서우니까 그만하라고 표씨를 말렸대요. 찐따네 이 새끼 기본적으로. 이 자해하는 애들이 기본적으로 찐따력이 강해요. 그러면서 말다툼이 있어서 표씨가 수빈이를 망치로 때리려고 했는데 수빈이가 망치를 피했대요. 그러니까 표씨가 칼을 들고 와서 찔렀대요. 표씨가 수빈이를 찌르니까 민준이가 객실 문 열고 나가려고 문을 이렇게 흔드는데 그 문이 안 열렸대요.
왜 안 열렸을까요? 어차피 내부에서 잠그면은 뭐 뻔한 거 아니야? 체인 같은 거 걸든지 중간에 이게 돌리는 잠금 장치 아니면 그 일반적인 손잡이 그 중 하나인데 이게 왜 안 열릴까? 밖에서 여는 것도 아니고 얘가. 민준이가 문을 열려고 하니까 표씨가 다시 칼을 들고 와서 민준이 머리를 망치로 때리고 또 칼로 목을 찌르고 무자비하게 목만 노렸어. 죽이겠다는 작정을 한 거잖아. 112 상황실로 걸려온 첫 번째 신고 전화는 표씨 범행 도중 이루어진 게 맞다고 합니다. 별이가 하지 말라고 소리를 지르니까 표씨가 별이 목을 이렇게 찔렀다고 하더라고요. 별이가 수빈이 죽는 걸 보면서 울다가 죽었다고 하더라고요. 좀 이해가 안 가네 이 새끼. 굳이 이렇게까지 할 필요가 뭐가 있지? 그래서 이제 죽은 애들을 화장실로 옮기고 혼자 남은 연우를 노린 거야. 그때 경찰이 도착했습니다. 경찰이 도착하니까 표씨가 창문에 걸터 앉아가지고 너 왜 살려주는 줄 알아? 너 깡이 세서 살려주는 거야. 이렇게 하고 뛰어내려서 뒤진 거래요. 개병신 새끼. 창문에 이렇게 뒤로 걸터 앉아 있었대요. 그곳에 지옥만을 남겨둔 채 죽음으로 도피했어. 속인 건 표씨였고 그래서 속은 건 애들인 겁니다. 이게 뭐 조건 만남 사기가 아니라는 거야. 확인 결과 표씨는 온라인 채팅방으로 별이에게 접근해서 자기를 고3으로 속이고 있었어. 1999년생으로 사망 당시 26살이었습니다. 우리 표수철 게이. 그에겐 비슷한 전과가 있습니다. 2019년 20살일 때 14살이던 피해자를 협박하고 성폭행을 저지른 거야. 그때도 표씨는 SNS 채팅으로 미성년자에게 접근하고 있었던 거죠. 이게 좀 비슷한 나이대 뭐 20살 초반이라든가 이렇게 만나면 되잖아. 근데 꼭 유독 특정 나이대에 집착하는 새끼들이 있어. 얘는 중학생만 노리는 거야. 개인적인 어떤 이유가 있겠죠. 그게 말이 되진 않겠지만 그런 애들이 있더라고요. 범행 동기가 좀 불분명해 보이죠. 표씨에 대해 좀 알아봐야겠습니다. 이 새끼 등발이 어마해. 봐봐, 체격 되게 좋아. 180 정도 키에 등치 큽니다. 몸무게는 뭐 한 100kg 이상 나갈 것 같고요. 그리고 팔에다가 똥문신을 처박아 놨어. 무슨 뭐 나루토야? 미친 새끼가. 이게 뭐야 차크라가 이게. 비응신 새끼 진짜. 특이하게 해골이 있더라고요. 나마쿠비라고 목이 이렇게 잘려 있거든요. 머리에 칼 같은 게 꽂혀 있고요. 의미를 뭐 부여하기 나름인데 무병장수한다. 이거 이제 타투 하시는 분의 해석인 겁니다. 업계에서는 뭐 알고 있는 것들이 있겠죠. 상징이나. 한번 보면 잊혀지지 않는 문신을 하고 있던 남자. 창원 모텔 살인사건을 저지른 표씨의 진짜 범행 동기를 밝혀내려면 출소 이후 그의 행적을 파악할 필요가 있습니다. 흔적을 찾던 중 연락을 준 이는 마산 형님이라 부르던 지인. 솔직히 살려는 의지가 강했어요. 걔가 한번 살아보고 싶다는 의지랄까? 힘든 일이 있어도 웃어가면서 일하고 불평 불만 없고 진짜 열심히 했어요. 다시는 과거처럼 살지 않겠다며 지난해 6월 교도소에서 출소한 뒤 한동안 일을 열심히 했습니다. 인력사무소장이랑 표수철이가 이제 통화하는 거야. 소장님 뭐 하고 쉬고 계십니까? 왜 사무실이야? 내일 뭐 어떻게 찾아뵈면 되겠습니까? 내일 일하려고? 등치가 좋아서 그렇나? 아직 젊어서 그렇나? 술을 좋아하긴 하는데 좀 많이 먹더라고요. 얘가 멀쩡할 때는 나름 성실해 보이는 것도 있어요. 우직하고 좀 곰 같고. 근데 술도라이야. 술만 처먹으면은 다른 인격이 나오는 부류야. 술 먹고 다 이제 사건 저지르는 겁니다. 유일하게 제가 뭐라고 했던 거는 채팅하지 마라. 너 휴대전화로. 하지 마라. 그거 하나밖에 노심초사했던 게 그런 거예요. 오픈 채팅에 10대 애들이 많으니까. 괜히 오빠 만나요? 오빠 밥 사주세요? 뭐 이런 것도 있을 거고요. 발 한 번만 삐끗해도 그냥 떨어지는 거잖아요. 열심히 살려고 하는 게 주변에 보였어. 그게 그리고 일할 때 보면은 거짓말도 딱히 아니었어. 2019년 씻기 힘든 죄를 저지릅니다. SNS 채팅으로 시작됐어요. 20살일 때 14살 여자애 집으로 유인해서 성폭행 저지른 거야. 그리고도 계속 만나자고 막 강요했고
거부하니까 협박하지 하고, 그래서 이제 징역 5년 받았던 거죠. 그가 어린 피해자를 협박했던 내용은 판결문으로 읽는 것조차 힘들 만큼 잔인했다. 봐봐, 야, 인생 뒤틀리고 싶냐? 님 혹시 영상 녹화 어플도 아세요? 누가 님 영상 캡처했던데? 성폭행하고 영상 찍어가지고 그거 가지고 또 애한테 협박했나봐. 만나달라고. 재범 위험성이 높은 구간에 있었습니다. 이에 전자발찌 부착 명령을 해달라는 검찰의 요청이 있었는데 재판부가 거절했어요. 출소 시점에 표 씨의 나이가 젊다는 게 그 이유야.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원래 형법 체계가 항상 말하지만 교화의 목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왕이면은 긍정적인 조건들을 좀 찾아서 부각시켜요. 아직 어리지 않냐, 살 길이 앞날이 창창한 애 아니냐, 요 정도에서 용서하고 기회를 주자, 이런 관점으로 많이 본다는 거야. 자, 근데 표 씨의 범행이 그때도 처음이 아니었대. 2016년 17살에 미성년자 강제추행한 죄로 소년보호 처분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법의 기대를 보란듯이 짓밟으며 범행이 더 잔혹해지기만 했어. 왜 이 새끼의 오랜 위험성을 제대로 읽어내지 못했냐. 중고등학교 경기도에서 다녔고요. 동창들 만나봅니다. 이 새끼 곰돌이 푸였어요. 곰돌이 푸랑 똑같이 생긴 애였어요 이때. 하지만 행동은 너무 다르다. 합의하에 했다는 건 아니고 강제로 했다? 예, 내가 강간했다, 뭐 약간 이런 말. 얼핏 들었던 거는 뭐 놀이터에서 했다, 술 먹고 했다, 영상도 찍었다, 이렇게 자랑을 해요. 미친 새끼가. 중3 때요? 예. 폭력적인 행동도 고민 없이 막 저질러. 표수 처리가 좀 분조장기가 있어요. 유리창을 깨가지고 막 피 뚝뚝 떨어지고 소리 막 지르고 혼자서 그러거든요. 자해도 많이 했어요. 자해. 항상 커터칼 같은 거 갖고 다니고요. 움직일 때마다 이런 상처가 있어요. 이렇게 보면. 야, 너 거기 왜 그러냐 하니까 막 보여주면서 그냥 심심해서 칼로 그었대요. 병신 새끼. 항상 칼을 갖고 다녔어. 감정 조절 못하고. 중학생 시절부터 이제 자해를 시작해가지고 한때 목숨이 좀 위험했던 수위로 한 적도 있대요. 여긴가봐, 여기 이렇게. 수술 자국이 좀 컸거든요, 배에. 배에 쫙 째놓은 게 아니라 Y자로 째졌더라고. 지가 무슨 뭐 에도시대 뭐 사무라이 빙의해가지고 배를 찔렀어요. 그때 간이 손상돼가지고 병원에 실려갔답니다. 회칼을 썼어요, 이 새끼가. 뭐 이런 말은 했어. 왜 다쳤냐라고 물어봤을 때 사실 확인은 안 되잖아. 병원이 수사할 것도 아니고. 하지만 뭐 큰 수술을 받긴 합니다. 입수한 사진을 보면은 몸에 선명한 수술 자국과 오랜 시간 번복해온 듯한 자해 흔적이 관찰되고요. 전문가는 이 오랜 상처가 사건의 실마리를 풀 수 있다고 분석을 해요. 아, 이게 이제 와서 보니까 시신 사진일까요? 그런 생각도 좀 들죠. 자, 다시 표프로. 자해의 욕구는 다른 사람을 향해 나타나는 공격성과 거의 동전의 양면 같거든요. 표씨가 가지고 있는 이상 성격의 본질을 봐야 됩니다. 공격성, 폭력성 이런 것들로 일단 이상 성격의 상당 부분이 설명이 되고 있어요. 표씨 안에 잠재된 공격성과 충동성, 그게 자신에게 표출될 때는 자해로, 외부로 표출될 때는 이렇게 막 강력 성범죄, 물리적 폭행, 살인 이렇게 이어질 수 있다는 거지. 불을 당기는 그러한 점화 기능, 트리거 기능. 그러면 무엇이 과연 그의 스트레스를 높였는가? 범행 동기는 피해를 당한 아이들과 관련이 있는 듯 전해지는 겁니다. 오픈 채팅으로 알게 되면요, 이 새끼가 여중생에게 집착을 해. 좋아하니까 만나자 막 이렇게. 그래서 별이라는 애를 알게 됐는데 얘랑 얘기하면서 막 이렇게 들어보니까 수빈이라는 남친이 있는 거야. 거기에 화가 난 거죠. 피의자 표씨의 평소 성향하고도 좀 관련이 있습니다. 충동 억제제를 복용하고 있는 상태였어요. 그리고 술을 먹으면 과격해지고 굉장히 공격적으로 변한다는 지인들의 공통적인 진술이 있었습니다. 12월 3일 모텔에 들어가기 직전 마트에 들른 표씨는 몇 시간 뒤 흉기로 바뀔 물건들을 잔뜩 샀어요. 그때 칼이랑 망치 샀나봐. 칼하고 망치, 드라이버, 가위 이렇게 구매합니다. 커다란 페트병 소주와 맥주까지 챙겨서 모텔에 투숙했다는 표씨. 그가 모텔 건물에 들어선 시간은 범행 2시간 전입니다.
조건 만남이나 원조 교제랑은 전혀 상관이 없는 사건이에요. 피해 여학생들 같은 경우는요, 피의자 협박에 의해 어쩔 수 없이 모텔로 가게 됐습니다. 거부할 수 없는 협박이 있던 거예요. 그 부분까지는 저희가 아직 밝혀드릴 수가 없어요. 아무튼 이거 강목치기로 오해하는 새끼들은 비용신이에요. 좆도 모르면 좀 가만히 좀 있어요. 그 뚫림 주둥발이라고 막 떠들지 말고요. 존나 빡치니까 이런 씨발 새끼들 진짜. 앞서 봤듯이 표씨는 미성년자를 협박하는데 능한 인물입니다. 성과 달리 아이들은 어른이라면 무시할 법한 말 한마디에도 쉽게 겁을 먹을 수가 있잖아. 과거에 동종청과 있고요. 전문가들은 이 새끼의 위험성을 성범죄 자체보다 미성년자 대상을 한다는 점에서 찾는다고 해요. 출소 후에 신상공개 5년과 보호관찰 5년 처분을 받았습니다. 성범죄자 알림이에 얼굴과 주소를 공개하는 것만으로는 사실 막을 수가 없어요. 그거 아무리 주민센터 홈페이지 이런 데 띄워봐야 뭐해. 얼마나 사람들이 찾아가서 보고 얼굴 기억한다고. 이 새끼의 이제 사생활로 일어나는 거는 다 감시가 안 된단 말이야. 표씨가 보호관찰소와 경찰에 알린 주소지가 있습니다. 한 고시텔인데 여기 보증금 20에 월세 30만원짜리 방에서 살았어요. 자, 근데 여기 가보니까 요분이 이제 여자분이었던 걸로 기억합니다. PD님이. 갑자기 여기서 되게 귀엽게 얘기하시더라고. 깜짝이야.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방송 보면. 이걸 갖고 다니나 봐. 이건 화살촉이야. 이래 막. 아니 하다 무슨 화살을 갖고 다녀. 사주를 완전히 맹신했나 본데? 조심해야 했는데 김유월의 조사, 작업 취소, 이후 중간중간 고비, 축 대운만 믿었네. 표씨 스스로 풀이한 자신의 사주를 믿은 거야. 지가 전문가도 아니면서 지가 푼 거를 지가 이제 해석해서 지가 믿는 거야, 지 사주를. 미성년자 시절 강제추행을 저질렀던 그해 그때도 오픈 채팅을 했던 걸까? 26살 인생 중 범행을 한 해에는 꼭 곁들여져 있는 그만의 사주풀이. 이거 봐. 숨어하는 성생활 막 이지랄 해놓은 거야. 내가 볼 때는 이 새끼가 제대로 된 해석을 했다기보다 지가 하고 싶은 행위를 정당화하기 위해 좀 정신승리하는 개념으로 이렇게 적어놓은 거 아닐까요? 이거 봐. 나 이거 해야 되는 거네. 이렇게 나와 있네, 사주에. 그렇게 좀 과장된 해석을 한 건 아닐까? 이건 진짜 과학적인 거라면서 얘가 좀 많이 빠져서 살더라고요. 사주, 운명 이런 거 있잖아요. 이 새끼 아모르 파티 좋아해요. 표시 주소에서 찾아낸 사실은 또 놀라운 게 있습니다. 고시텔 주인 말 들어보니까 첫날 예약하고 할인 매장 가서 화장지 저기에서 오더라고요. 표시가. 난 그래도 저렇게 젊은 애가 살림꾼이구나 뭐 이렇게 저기 했지. 그래가지고 다음날 이제 올 줄 알았는데 안 오더라고. 지난해 11월 19일 찾아와서 방을 계약하고 화장지만 그냥 한 묶음 사다 두고 안 나타나. 그러면 이 많은 짐들은 어떻게 이곳에 온 걸까? 짐을 복도 여기다가 다 이렇게 해놨어. 여기다가 이렇게 와가지고 있더라고, 이삿짐이. 이걸 전부 다 복도에 이렇게 저기 하더라고, 안 집어넣고. 이삿짐만 배달이 된 거야. 3일에 왔어요. 근데 그 사람은 12월 3일에 죽었다고 하더라고. 신변 정리하는 개념이었을까요? 이삿짐이 도착한 시간이 모텔에 있을 때래. 이삿짐을 가져온 용달 기사는 표씨의 방 앞에서 어딘가로 전화를 거는 모습이 이제 찍혀 있고요. 건물을 여러 번 이제 오르내리면서 짐을 나르고 있었어. 왜 하필 그날 물건들을 옮긴 걸까? 그날 표씨를 자극할 만한 어떤 일이 따로 있진 않았을까? 용달 기사 만나봅니다. 예, 통화했죠. 그 앞에다 그냥 쌓아놓고 가라고 하더라고요. 여기 있네. 시간이 오후 4시 55분이야. 표씨가 모텔 방 안에서 통화를 했는데요. 시간이 딱 보니까 그 시간이 그 방 안에서 저지르는 시간이에요? 예. 조용했는데 그때 이상한 거 못 느끼셨어요? 목소리가 좀 부드러우면서 가라앉았더라고. 평소처럼 그냥 순조롭게 말을 하더라고. 이미 죽이고 나서 근데 사람 소리가 안 들렸대잖아. 애들이 비명도 지를만 한데. 모르겠다. 그날 표씨와 통화했다는 걸로 봐서 그가 무섭게 돌변한 시점은 이삿짐을 배달한 용달 기사와 통화한 이후로 추정됩니다. 아이들이 모텔방을 찾은 지 20분이 지났을 무렵 그날 표씨를 자극한 트리거, 그것은 그의 이삿짐이 옮겨왔던 장소에 남아있지 않을까.
그것은 우리가 콜로 잡아간 거예요. 긴급이라고 하기에 가서 뭐 기다렸더니만 나를 만나서 누가 남자가 서성거리는 사람 있나 없나 막 이렇게 물어보더라고요. 그 다음에 경찰관이 뒤에 따라오더라고. 사건 당일 오후 2, 3시 무렵 용달 기사를 부른 이는 30대로 보이는 여성이었다고 합니다. 불안한 듯 보이는 여성의 곁에는 지구대 경찰들도 함께였고요. 눈이 아프다고 하길래 남자가 애 먹였구나. 그 눈치는 보였어요. 경찰 입회화에 문 열고 박스에 담고 그래서 가지고 간 거예요. 얼마 줄 테니까 그리로 가라 하더라고요. 표 씨의 여자친구로 보였다는 여성이에요. 사건 당일까지도 함께 지냈던 그들 사이에는 경찰이 출동할 정도의 문제가 발생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그날 표 씨의 이삿짐이 출발했던 그곳을 마산 회원구 합성동에 위치한 주택으로 사건 현장인 모텔과도 걸어서 10분 거리에 있고 자신의 거주지를 고시텔이라고 속였던 표 씨는 대체 이곳에서 얼마나 지낸 걸까요? 표 씨의 여자친구로 추정되는 여성은 집을 비운 지 꽤 오래된 것으로 보인다고 합니다. 이 새끼가 뭐 전 여친도 때린 걸로 알아? 사건 당일 전후 표 씨 앞으로 배달된 택배는 칼과 화살 그리고 새총과 쇠구슬 등이라는데 그가 사들인 물건들은 완구용으로 판매되고 있지만 그 위력이 상당합니다. 아니 뭐 씨발 뭐 원딜러야? 뭐 하는 거야 이 새끼? 이게 뭐 취미생활이라고 볼 수 있겠냐는 거야? 자, 표프로. 구체적인 계획까지는 아닐지 모르겠지만 막연하게나마 이 세상에 대한 어떤 분노 표출, 죽기 전에 뭔가 한번 쾅 터트리고 가겠다. 시한폭탄 같은 이상 성격의 소유자다. 표씨가 남긴 분노의 시그널은 피해 아이들 곁이 아니라 범행 전까지 함께 지냈던 한 여성의 집에서 뚜렷이 감지되고 있습니다. 범행 시기 여자친구와 헤어진 것으로 보이는 사진들이 있나봐요. 범행 직전 그 여친이 싸 보낸 이삿짐이고 고스텔로 배달된 사실을 용달기사로부터 표씨가 전해 들었어. 야, 나 너랑 이제 안 사겨. 헤어져. 짐 가져가. 뭐 이렇게 된 건가 봐. 모텔 307호에서 그의 공격성이 폭발하기 직전 일어난 일련의 일들은 피해를 당한 아이들이 아니라 모두 여친으로 보이는 인물과 연결이 되는 겁니다. 여친이랑 헤어진 분노로 저지른 것 같아. 아니 그럼 여친이 있는 과정에서 오픈 채팅으로 중학생 꼬셨다는 것밖에 안 돼 이 새끼. 병신이야 병신. 표씨의 트리거, 그러니까 그날의 참극을 향해 그가 무섭게 질주하게 된 촉발 요인은 가해자인 표씨가 사망하면서 정확히 알 길이 없어 보이지만 다행히 그 부분에 확인은 가능할 듯해 보입니다. 이 여친을 만나면 좋을 것 같은데요? 여친 집에서 표씨의 이삿짐을 챙겨왔던 용달기사는 거기서 분명 지구대 경찰들을 목격했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은 여친의 집에 아마 동거했던 것으로 보이는데 경찰이 찾아간 이유는 뭘까요? 자, 들어보자. 표씨라는 사람 여친하고도 이게 관련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오, 완전 처음 들어보는 얘긴데. 사고 크게 터진 날이고 그랬기 때문에 제 기억이 맞다면 확실히 없었거든요. 용달 기사는 그날 출동한 경찰들을 봤다는데 이 경찰들은 출동한 적이 없대. 뭐야? 이거 관련해서는 경남경찰청 강력계장이 하기로 돼 있는데 저희가 어떻게 이 정보를 처리할 권한이 없어요. 음식점 아르바이트생 잡고 이거 해달라고 하는 거랑 똑같습니다. 점주를 잡고 하셔야죠. 아, 그냥 저 경찰 아저씨가 비유의 달인이네. 이게 사실 선생님 비유가 적절하진 않죠. 아예 적절한 거죠. 묘한 반응입니다. 창원모텔 살인사건은 마산 동부서 관할에서 발생했지만 처음부터 경남지방경찰청에서 수사를 지휘했고요. 언론 대응까지 담당하고 있대요. 그럼 경찰은 왜 그날의 출동에 대해 대답을 피하는 것처럼 말하냐는 거야. 여기에 제보자를 통해서 그 이유를 좀 알아봅시다. 이거 확실하게 제보자 안 밝혀지는 거 맞죠? 저 무서워요. 모텔에서 살인사건 벌이기 3시간 전 표씨가 지 SNS에 뭘 남겼어. 누군가 차려줬던 밥상 사진과 같이 이 글은 그의 여친과 관련이 있어 보인다고 합니다. 12월 3일 더 이상 살아갈 이유가 없다. 모든 게 무너졌어. 하루아침에 또 버림받고 결국 제발 죽으라는 세상한테 나는 졌다. 결국. 특히 패션 우울증 있네. 자, 이 정보를 제공해준 사람이 16살 강하늘이라는 여자애야. 만났습니다. 부모님한테 여기 있는다고 해서 여기에만 있어야 돼요. 부모님한테 방송국 만나고 온다고 얘기했어요. 예. 자, 그러면 이제 하늘이는 어떻게 표씨를 알고 있는 거냐?
저는 친구 때문에 알았어요. 아는 오빠랑 고기 먹고 있는데 너도 올래? 그래서 알겠어 하고 간 거예요. 그냥 오픈 채팅방에서요. 집 주소만 고시원 거기로 해놓고 여자친구 집에서 살았거든요. 표씨가 우리를 오라고 해서 갔는데요. 출소 4개월도 안 돼서 또 채팅해가지고 하늘이 친구를 만난 걸로 보이고 그 친구의 부탁으로 11월 중순 표씨가 부른 장소로 하늘이가 찾아갔습니다. 그 집이 이제 합성동 그 주택이야. 여자친구랑 살던 그 집. 용달차 아저씨가 집 나른 그 집. 근데 저희는 그 자리에 표씨의 사촌 동생과 표씨의 사촌 동생 친구들이라고 얘기하고 간 자리였어요. 표씨가 저희랑 처음 만난 사이에 나는 여친을 가볍게 만나는 것도 아니다. 자기 입으로 그렇게 얘기했어요. 연상의 여친과 교제를 시작한 날, 지 SNS에 남긴 글이 있습니다. 참, 행복하다. 제발 이 행복을 그 누구도 깨지 말아줬으면 좋겠어요. 죽여버리기 전에요. 그 행복을 근데 깬 게 자기야. 이거 봐봐. 이거 무슨 꼴에 뭐 되지도 않는 또 무슨 성모 마리아 애니프사 걸어놓고 있잖아. 문제가 되는 거죠. 표씨가 가끔 분노 조절 장애가 있는지 술만 먹으면 눈이 돌아요. 여친이 표씨한테 사귀면서 목이 졸린 적도 있고요. 유리를 깨서 내가 다쳤다 하면서 여기 상처난 거 보여주고 그랬어요, 그날. 눈이 돌아서 검은 눈동자가 아예 안 보였대요. 창원 모텔 사건이 이뤄진 이유도 얘는 알고 있대. 12월 2일이에요. 사건 전날 여친이 헤어지자 해서 표씨가 때렸다 그래요. 여친이 그래서 도저히 안 되겠으니까 다음날 경찰서에 갔다고 들었어요. 지구대에서 경찰이 표씨가 여친한테 접근을 못하게 했다고 들었던 것 같아요. 그날 바로 창원 모텔 살인사건이 일어난 거예요. 숨은 사정을 알게 된 건 그의 여자친구 집을 방문했을 때 만난 표씨의 친구들을 통해서 표씨가 마지막으로 통화한 게 표씨의 친구, 또 다른 오빠일 거다. 여자친구랑 헤어져서 아무것도 보이는 게 없다. 뭐 죽을 생각이 있다. 누구 죽이고 나도 죽을 거다. 뭐 이런 얘기를 한 거야. 그게 이제 그 11년생 피해자 애들이었던 거죠. 자신의 잘못으로 인해 벌어졌지만 경찰에 의해 여친과 강제로 분리되자 극심한 스트레스를 호소했어요. 약간 좀 의존증 같은 것도 있었나? 애정결핍이나? 전문가들은 이 일이 범행의 촉발 요인, 즉 표시의 트리거일 거라고 판단합니다. 하지만 그래도 아직 맞아떨어지지 않는 퍼즐이 있죠. 이 경찰의 반응이야. 정작 여친 문제로 표시를 조사한 적이 없대. 그럼 뭐 용달기사 아저씨가 거짓말을 했어? 그럴 이유가 없잖아. 전혀 이 맞지 않는 퍼즐을 이어주는 사람이 있습니다. 아, 문신했던 사람인가 봐. 표수철한테. 예, 이거 보니까 15일날 작업했었네요. 9월 15일날. 이 표시가 싹싹하고 그렇더라고요. 젊은 친구가 예의도 좀 발라 보였고 말할 때도 막 끝에 막 형님 붙여가면서 저는 부천 BJ인 줄 알았어요. 뭐 그래도 엄청 좋게 생각했거든요. 아유, 좋은 손님 만났다. 왜냐면 이게 문신이 하루 이틀 끝나는 게 아니니까 여러 번 봐야 되거든요. 근데 하다가 도중에 돈 안 내고 도망가는 새끼들이 많아요. 근데 얘가 안 그래 보였거든요. 몇 번 더 했어야 됐어요. 아직 밑그림만 그렸고 선만 딴 단계라고 하죠. 색깔을 안 칠했기 때문에. 얘가 또 카드만 계속 사용하니까 일은 안 하고. 카드 누적된 것 때문에 힘들다고 돈 좀 모아서 오겠다고 했거든요. 표씨가 날짜 언제 가능하십니까? 이래가지고 12월 3일 12시쯤 보자 그랬습니다. 사건 그날 예정대로라면 타투샵에 있어야 하는데 새벽에 예약을 취소해. 여친이랑 싸워서 가기 싫은가 봐. 봐봐, 핑계대네요. 보호관찰이랑 아는 여동생 관련해서 경찰서 일 때문에 급하게 깨서 참고인 조사받고 증인 서주러 다녀야 된다. 거짓말한 것 같아요. 그래서 작업 못 받을 것 같다. 그러니까 얘가 타투 선생님 입장에서 거절할 수 없는 핑계를 댄 거죠. 주변에 사람들이 뭐 경찰서에 끌려갈 만한 일이 있었나 본데 그거 해결해준다 해야 된다. 그러면 타투 선생님이 야 어떻게 또 미뤄, 안 돼 그냥 와, 이럴 수 없잖아. 거부할 수 없는 핑계를 대면서 자기 문제는 아닌 것처럼 이제 말을 만들어낸 거야. 봐봐, 아직도 이러고 있습니다. 형님 죄송해요. 형님 진짜 형님 저 생각해 주셔서 날 잡은 건데 형님. 야, 근데 사실 여친과의 문제로 지구대에서 이제 폭행이야, 데이트 폭행 조사를 받은 것 같아요. 그러면서 강제로 분리 조치를 맞았습니다. 아무도 그동안 말해주지 않은 비밀이야.
경찰이 오면 최대한 접촉을 안 하는 게 좋을 것 같다. 이건 무슨 내용일까요? 아, 경찰이 유족에게 보낸 문자네요. 인터뷰하지 말라 그랬네. 아들의 명예를 지키고자 했던 유족의 선택을 경찰이 막으려고 했다는 거야. 그건 자기들이 풀어준 표씨가 몇 시간 뒤 창원 모텔 살인 사건을 저질렀기 때문에 그 책임이 돌아올 게 뻔하니까. 퍼즐이 거의 다 맞은 것 같습니다. 자, 마산 동부경찰서 여청과. 제가 설명해드리고 정식 인터뷰는 안 할 거예요. 녹음을 한다든지 그 자체는 안 했으면 좋겠는데요. 근데 그걸 했어. 저희는 그렇게 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여자친구와의 사건도 설명을 못 해드리는데 그러면요, 어떻게 하실 건데요? 합성동 살인사건이면 직접적인 사건이라든지 인터뷰라든지 우리 브리핑이 필요한데 이것은 번외거든요, 사건이. 번외가 아니죠. 아니요, 별개의 사건입니다. 같은 가해자가 같은 날에 가해자만 같죠. 사건은 달라요. 표씨를 여친과 분리시키려는 과정에는 사건 관할인 합성지구대뿐만이 아니라 마산 동부서의 여성청소년과 형사도 관여했습니다. 자, 계속 12월 3일 12시에 최초 112 신고가 접수됐어요. 즉시 우리 합성지구대에서 표씨 여친을 만나서 얘기를 좀 들어봤거든요. 그날 오전에 표씨하고 여친이 서로 그만 만나기로 합의한 모양입니다. 합의하자마자 조금 있다가 표씨가 밖에 들러서 나가서 마트에 들렀어요. 그때 칼하고 식칼, 그 다음에 소주, 번개탄을 사서 들어온 거예요. 남자지만 제가 여자 목소리를 내는 이유는 제가 에스토르겐이 많아서 한 남자가 됐기 때문입니다. 아무것도 모르는 상황에서요, 여친이 문 열고 들어오는데 표씨가 그 마트에서 산 식칼 포장지를 뜯으면서 칼을 집어요. 섬뜩했을 거 아니에요? 이리로 와, 이렇게 2번 했대요. 하니까 여자는 그대로 뛰쳐나갔어요. 이미 그 전에 표씨에게 폭행을 당한 상태였던 여친은 흉기를 피해 한 건물로 들어가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12시 25분경에 표씨를 노점상에서 만났어요. 길거리에서. 만나서 일단 합성지구대로 임의동행하겠다고 하니까 순순히 응합니다. 또 거기다가 임의동행하기 전에 표씨가 일부러 신고를 한 번 더 한 그것을 보더라도요. 그건 무슨 소리예요? 아니, 그 당시에는요, 나하고 같이 사는 동거녀가 오해해서 뛰쳐나갔습니다는 신고를 지가 한 거예요. 여자가 도망가자 스스로 112에 신고했다. 그러니까 이게 먼저 선수 치는 거죠. 여자가 도망가서 폭행당하고 있어요 해버리면 이 새끼는 폭행 혐의가 생기는 건데 자기가 선수 쳐서 거짓말 해버린 거야. 여자친구가 좀 우울증 있는데 도망갔어요. 그렇게 신고하면은 여자친구가 그 뒤로 저 폭행당했는데요 해버리면은 그 우울증 프레임 때문에 경찰이 이제 본질을 제대로 못 볼 테니까 중립을 지키려고 하겠죠. 그럼 표씨는 최대한 불리하진 않은 거야. 경찰이 중립적으로 양쪽 들어보려고 하니까. 그걸 좀 노린 것 같네. 그리고 나서 더 놀라운 거는 뒤의 행동인데 마트에 가서 고기를 사왔다. 표씨는 일절 부인을 하고 있었고요. 캠핑 가기 위해 칼하고 소주, 번개탄 이런 걸 샀대요. 현행범이 아니니까 그를 체포할 수가 없었다는 거야. 그때 경찰이 할 수 있던 최선의 선택은 피해자인 여친을 그로부터 보호하는 것뿐이었다. 하지만 창원 모텔 사건을 저지른 표씨의 배경으로 충분히 짐작이 가는 여자친구와의 문제를 그동안 감춰온 점은 충분히 의도가 있는 행동으로 비친다. 살인사건 현장에서 범인의 정체를 가장 먼저 확인한 이들은 불과 3시간 전 표씨를 직접 풀어준 지구대 경찰들이기 때문에, 야, 여기 표프로님이 또 이제 경찰 교수 뭐 이런 거 했었잖아요. 그러니까 대선배다 보니까는 이게 다른 프로파일러들은 관계가 껄끄러질 수 있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이게 그 알이 표창원 형님 위주로 인터뷰할 수밖에 없었을 거야. 대선배가 얘기하는 거는 어쩔 수 없잖아. 지들이 뭐 어떡할 거야. 아무리 경찰이라도. 그렇지 않아요? 그런 입장이나 좀 이해관계가 있는 건 아닐까요? 저는 그렇게 해석이 됩니다. 많이 나오시네, 표프로. 선의에 의해 피해자나 가족들의 명예나 인격, 개인정보 등을 보호해주기 위해서 사건의 일부만 공개하거나 피공개를 계속 유지했다 손치더라도 피해자에 대한 잘못된 비난이나 평가가 그렇게 이루어진다면은 즉시 바로잡아야 하는 것이 경찰의 도리이고 의무죠. 자, 마지막까지 남는 의문이 있습니다. 보호관찰 대상자면 이런 일이 있었으면은 보호관찰관에게도 연락이 가나요? 그게요, 단순한 폭행사건이나 협박사건이 있다든지요, 피해자로 지목됐다고 해서
현대 시스템으로는 보호관찰소에 통보를 하는 의무라든지 그런 시스템이 안 돼 있어요. 왜냐면요, 보호관찰 대상자가 워낙 많아요. 우리 관내만 해도 500명이에요. 그날 표 씨가 자신의 보호관찰관으로부터 경고를 받았다면 결과는 어떨까? 그 문제는 오래전부터 지적돼 왔어요. 근데 갑자기 이 뒤 배경을 보니까 이분 어디 그 사건 프로 있잖아요. 뭐 용감한 형사들이라든가 형수다 뭐 이런데 출연한 김에 스튜디오에서 찍은 거 아니냐? 이게 세트잖아 너무 지금 뒤에가. 문제 지적돼 왔다. 형사사법의 칸막이. 그러한 부처 간의 유기적인 정보 연결 협력이 우리는 잘 안 되고 있어요. 법원이 낀 첫 단추부터 잘못했다고 합니다. 지난 2019년 미성년자 협박하고 성폭행한 죄로 5년형 선고받고 지난해 6월에 출소했어요. 법원은 그의 신상 정보를 출소 이후 5년간 공개하면서 보호관찰 받으라고 명령했지만 사실상 실효성 없는 제재였다는 겁니다. 준수사항을 어기더라도 벌할 방법이 없어요. 애초에 그러니까 발모가지에 스마트워치 매달았으면 되는 거 아니야. 그걸 왜 법원에서 허락을 안 했냐고. 응? 표 씨는 사건 당일 흉기를 소지한 채 여자친구를 겁준 일로 지구대에서 조사를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때린 것도 아니구나. 이거 때린 거라고도 말이 나왔었거든요. 그냥 칼로 위협했구나. 그러니까 이게 어떤 사건을 전달할 때 신문 기사들이 100% 사실만 전달하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지금. 너무 왜곡할 이 여지가 충분해. 다 믿을 수가 없겠네, 정말. 그러니까 헛소문도 나는 거고, 당사자들 연예인 같은 경우에 막 억울해하는 경우들 많잖아. 이거 기자들이 좀 문제가 있는 거 아니야? 암튼 간에 특수협박 혐의인데 이 중요한 사실을 성범죄 전과도 있는 새끼가 왜 관할소에서 이런 거 다 모르냐고 이런 질문 했더니 답변이 이렇게 옵니다. 합성지구대로부터 연락받은 사실 없는데요. 하지만 다른 경로를 통해 해당 사실을 인정했어요. 다만 여자친구와 표씨가 분리된 상황이라 다음날 그를 소환조사할 생각이었는데요. 그 전에 살인사건이 발생한 거예요. 이 조사할 생각이었다는 거 증명돼? 이 아저씨 한 60 다 돼가는 것 같은데 존나 진짜 하남자다. 에스트로겐이 얼마나 나오고 있는 거야 이거 치졸하게. 탈모될 걱정은 없겠습니다. 전혀 몰라서 아무것도 하지 못한 게 아니라 나중에 하려고 했는데 할 수 없는 상황이 됐다라는 설명. 경찰의 답도 비슷해요. 특수협박으로 표씨를 조사할 당시에 보호관찰 대상인 걸 알았는데 보호관찰소에 즉각 알리지 않는 이유는 규정 때문에 전자발찌를 착용한 대상자는 협력하라는 규정이 있는데 표씨처럼 일반 보호관찰로 분류되면은 재량인가 봐. 귀찮으니까 안 했다는 거죠. 그래서 엄밀히 따졌을 때 꼭 해야 된다는 아니니까 규정상 자기들은 잘못이 없다. 뭐 이렇게 보는 것 같아요. 여기까지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피해자들이 강목치기로 오해받은 거 아니야. 이런 조치를 안 했기 때문에. 억울하게 피해받아가지고. 그러니까 여자애 중에 한 명이 뭐 조건 만남을 진짜 하려고 해서 친구들 걱정돼서 따라갔다가 휘말린 그런 것도 아니야. 애초에 조건 만남은 없는 말이야, 이거는. 이 사건에 없는 단어고, 오빠가 자꾸 나 중학생인데 협박하잖아, 무섭게. 그러니까 그게 무서워서 어린 마음에 그냥 애초에 안 나가면 그만이었던 거야. 애초에 안 나가면 그만이었던 거를 어린 마음에 만나서 대화로 풀어보려고 했던 것 같아. 그냥 이 새끼의 의도를 전혀 모르니까. 이게 사실 절대 나가면 안 되고 그냥 쌩 까고 차단했으면 그만인데 창원 바닥이 좁으니까 뭐 금방 찾을 수 있었을까요? 뭐 금방금방 소문 도나? 아무튼 그래서 조건 만남 뭐 성매매 절대 아닙니다. 협박 때문에 무서워서 한번 나가면 뭐 더 이상 안 할 줄 알고 어린 마음에 그런 생각했을 수도 있고요. 그래서 나갔는데 이제 살해당했고 이게 이제 피셜이 제대로 안 뜨니까. 왜냐면 경찰은 감출 수밖에 없던 거야. 피셜을 낼 수가 없던 거야. 왜? 여자친구를 칼로 막 이렇게 위협했던 것부터 얘기를 해야 되는데 자기들이 풀어줬잖아. 전과 있는 새끼를. 보호관찰 얘기 나오면서 책임 돌아갈 게 뻔하니까. 그래서 똑바로 피셜을 안 내니까 기사가 똑바로 나올 수가 없고 애초에. 그러면은 우리는 사실 정보를 제대로 받을 수가 없으니까 해석을 하는 과정에서 그럴듯해 보이는 강목치기 조건 만남 사기를 생각할 수밖에 없던 거예요. 그 과정에서 피해자인데도 불구하고 무슨 일진 사기꾼 막 이렇게 프레임 생기면서 피해자 부모님들 자식의 명예까지 막 훼손되고 그런 일이 있던 거지.
그래서 이걸 바로잡기 위해 이제 피해자 부모들이 좀 나선 겁니다. 그래서 이제 방송이 준비될 수 있었던 거죠. 그런 사건이 있었습니다. 아무튼 범인 새끼 표수철이 이 새끼가 이제 문제고, 봐봐 그 자해하고 채팅해가지고 여중생 꼬시고 집착하고 문신하고 뭐냐고 병신이. 이런 새끼들은 가까이 가면 안 됩니다. 그리고 얘가 또 술 문제가 심해요. 술만 먹으면은 완전 다른 사람 돼버려. 술만 안 먹으면은 얘는 평범하게 사회에 섞여 살 것 같아 보여. 괜찮아 보여. 한편으로는 요즘 애들답지 않게 좀 약간 성실한 면도 좀 보여. 근데 술만 먹으면 개또라이야 진짜. 미친놈. 이중인격자야. 그런 것도 좀 이제 들어가 있고, 아마 좀 술에 취한 상태는 아니었을까 뭐 이런 생각도 드네요. 범행 순간에. 그렇습니다. 병신 새끼. 오늘은 1470회 봤습니다. 감춰진 학살, 307호의 비밀, 창원 모텔 살인 사건 리뷰해 봤고요. 다음 주에 또 잘 나온 방송 골라서 리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